오늘 이제 2차 공청회에서는 1차 때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뭔가 산업체에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좀 반영된 그와 같은 힘듦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기술 발전에 대한 대가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수반되는 다양한 내용들도 또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차 때 이제 많은 의견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작업에서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 정도 걸린다라는 어떤 자료에 기반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이거 때문에는 아니지만 제가 지령 원장님 되고 난 다음에 좀 더 고민해서 얼마 전에 이제 직원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품셈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품셈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 기술을 적용한 어떠한 제품을 만들거나 용역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연구 용역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미 수행해 왔던 사업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용역은 연구 용역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연구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뭐 실사가 됐든 실증이 됐든 그거보다는 산업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시면서 겪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나 소요되는 노력들이 매년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수행한 사업은 매년 용역 결과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계속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은 5년에 한 번씩 품은 계속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매년 어떤 사업이 추진됐을 때 그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산업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이 정도의 품은 적합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들도 다 알지만 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품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 사업이나 그 기술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공통적인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이라는 문화 속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산업계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 공공기관에서 뭔가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그와 같은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 품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차 공청회에서는 1차 때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2차 공청회에서 새롭게 어떤 내용을 좀 발표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서도 발표를 보시고 다시 또 의견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결정된다 그래서 최종안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회 가서 거기서 또 위원들이 동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지만이
이 품이라는 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2차 공청회에서는 좋은 의견 주시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계속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산업체에서는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를 좀 많이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리고, 평소에 산업체와 많은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이 발표 이후에도 좋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리종가의 문재영 상관이고요. 저희가 질의응답 지금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질의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1차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주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때 의견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2주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사항들을 검토했고, 저희 측량협회와 저희 응용을 수행했던 업체들의 혹시 저희가 여기에 누락한 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관측이라든가 이런 데이터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클린 데이터고 업체에서는 그 누락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데이터를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개량화된 데이터를 제출하시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뭔가 그런 품이 증가될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 이제 중요하게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벌법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장에 이제 안전을 위한 요원을 이제 현장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내업에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에 관해서는 이 품생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끝나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대가 기준에 반영이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측 인원이 지금 보통 4인 1조로 관측을 하게 돼 있는데 안전요원 1인을 추가 배치하는 개념으로 해서 관측에 5인이 작업을 나가시도록 그렇게 품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노임 할증 적용 대상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임 할증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일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그 노임을 할증해야 하는 그런 대상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뭐 고온의 물체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뭐 가스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뜨거운 현장에서 밖에서 비와 햇빛을 맞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노임 할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또 저희와 유사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예를 들면 현장에서 뭐 청소를 하는 용역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임 할증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해서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그 과거를 어느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품셈이 개정이 된 것이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것이 98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98년도에도 아주 일부 개정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이 만들어진 것은 70년대, 80년대 그 품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년대 측량했던 작업 환경보다 지금이 더 비효율적이고, 비효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간이 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지리원에는 이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작업을 했던 관측 기록부를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노선에 대해서 몇 킬로고 시작한 시간이 언제고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현재 작업 환경하고 저희 비교를 해봤을 때도 특별히 더 디지털로 가서 더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요인들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레벨이 나온 것이 90년대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그 디지털 레벨로 쭉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디지털 레벨만 사용이 되어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날로그 레벨과 디지털 레벨이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거의 한 배 정도로 이제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된 것들이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상으로 단순히 비교를 해도 이제 아날로그 레벨에서 이제 관측 기록부를 기입한다던가 야장수가 이제 손으로 받아 적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그때는 직사광선에 대한 그런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양산으로 덮어서 씌워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금도 좌측 눈금, 우측 눈금을 번갈아 가면서 관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 레벨에서는 이런 공정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똑같고 장비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레벨이 돼서 장비가 무거워졌고 더 힘들어져서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 또 기계의 관측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는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측량에서 저희가 일몰 일출 시간을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표준 작업 시간을 8시간으로 환산을 했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작업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일몰 일출 시간에 작업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 규정 아마 과거 작업 규정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감독관하고 상의하에 현장에서 이제 적당한 시간에 관측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 다만 작업 규정에는 없어졌지만 과업 지시서에 감독관하고 상의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불필요한 문구인 것 같아서 다음 사업부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표준 작업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하루에 4시간씩 관측을 했는데 그럼 이틀 일해도 하루치 일한 것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나,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간접 시간을 계산을 하면서 보통 하루에 평균 3.8시간, 기계에 찍힌 시간 기준으로 하면 3.8시간을 관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로 기기 점검도 하셔야 되고요. 그 후에 또 정리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8시간을 업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으로 표준 관측 시간을 적용을 한다고 해서 절대 이것이 그 품을 깎는 그런 작업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시면은 관측하는 거 이외에도 또 숙소로 돌아가서도 추가 작업하시는 건 있으십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작업 시간은 저희가 관측 시간을 깎아서 여기다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하루 8시간 관측 다 하신 거, 5명이 8시간씩 관측을 하셨다. 4시간 관측하셨어도 8시간 일을 하셨다라고 받고, 숙소로 돌아가서 추가 작업하신 것은 하루에 2시간 반씩 그렇게 관측 정리하는 시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실증 없이 도출한 품셈이라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측량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술자분들, 그분들이 전문가십니다. 이제 저희가 별도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실 품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 용역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별도 용역 사업 없이도 저희가 사업하는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서 내용을 보고 저희 공무원들, 지휘원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품셈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품셈은 이미 2022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했지만, 네, 그 품셈 실사 자료는 산업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2022년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 작성을 했지만 막상 제출을 하고 품셈을 계산을 해보니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산업계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간접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제출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측량 현장에 당연히 전문가시지만 이런 품셈 실사 자료를 만든다거나 통계치를 만든다거나 그거를 다시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외주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리원에서 풍샘을 새로 이제 만들거나 할 때 별도의 현장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업이 충분히 없어서 현장이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는 그렇지만 이 수준 측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수십 년간 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사업지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어차피 같은 기술자가 같은 방법으로 측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 설명에서 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수준 측량 개정 작업을 했을 때 그 산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간접 시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여기 하다 보면 휴식 시간도 있고 대기 시간도 있고 비 와서 작업 못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도 있는데 우리가 실사자료 만들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이 자료를 제출을 했다라는 의견이 주요 의견이었고요.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물론 기계에 기록된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2022년에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올해 사업의 주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기존 품 대비 한 76% 정도의 품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88% 정도 평균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업 현장이 다 띄엄띄엄 있습니다. 여기 이쪽 현장에서 몇 킬로 관측하고 저쪽 현장에서 몇 킬로 관측하고 지금 저희 사업 현황이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정확한 지역만 이렇게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측량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이 그런데 그렇게 단거리 노선만 대상으로 해서 품을 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연속된 장거리 노선 측량에 반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그런 전국 단위 수준망에 대해서 장거리 측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분 측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 환경이 굉장히 달라져서 지금은 이제 단거리를 측량하지만 전국을 전쟁이 났다거나 많이 수준점들이 훼손이 됐다거나 해가지고 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또 별도로 그 환경에 맞는 품새만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까 관측 시간이 45일로 50km 기준으로 했을 때 45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장이 26일이고요. 13일이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연속되어 있다거나 이동하는 구간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이 실사를 했으면 그것들을 표본으로 해서 품을 산정을 했으면 그 13일 이동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저희 사업에 맞고 그리고 품샘도 조금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등, 2등 수준망이 분리되어 있는데 1, 2등 수준 측량 품샘을 왜 통합하느냐에 대해서 이 수준망, 그러니까 1등 수준점과 2등 수준점, 이 수준점하고 이 측량 방법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2등 수준 측량 품이 있지만 이제 2등 수준 측량 방식으로 측량하지 않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방식은 앞으로도 적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은 1등 수준 측량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품을 드리기 위해서 품을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거고요. 주요한 불만이었던 것들이 2등 수준 측량 품을 주면서 왜 1등 수준 측량으로 작업하게 하느냐라는 것들이 또 업계에 많은 불만들이었었는데요. 이제 기존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1등 수준 측량 방식으로 측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 규정에서도 그 1등과 2등의 작업 방식을 다르게 두고 있지 않고 한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 규정에 맞는 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등 수준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등 수준점과 2등 수준점의 구분은 망조정에 의해서 기지점과 고정점과 이제 구하는 점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앞서 설명에서 이제 반영이 이제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산악지, 시가지, 평지 이런 그 지형 개수를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개수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량이나 도로 규모에 대한 개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다른 개수, 예를 들면 표고차라든가 아니면 지형 개수나 이런 것들하고 좀 중복되는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개수화하기에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은 요인들도 있어서 여기까지는 개수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저나 아니면 저희 연구진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앞서 김예직 주무관이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안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소위원회 개최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희가 아직 더 반영하지 못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를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발표할 기회를 줄 수 있는데요. 공청회에 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서로 발표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네, 보여드리면서 내가 그 자료 연구 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정도? 2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네. 구두로 질의하실 분들 질의를 먼저 받고 네. 저희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네. 꼭 좀 시간 좀 주시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 앞에 써있듯이 올해가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4년도에 국립시험연구원에서 국립지리원이라고 명령을 받아서 창립이 된 국립지리원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생긴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수준 측량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 했듯이 기계 들고 우리 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측량을 하고 그때나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거리 관측 똑같은 거리를 관측해야 된다. 어느 날씨에 어떤 기준을 해야 된다.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바뀌어야죠. 그죠? 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뀐 거는 장비만 바뀌었습니다. 해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여지껏 바뀐 게 없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22%가 습감된다. 그 다음 14%가 감된다. 오늘은 12%가 습감된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아까 우리 문재영 사무관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 이렇게 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자라고 하지만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 여러분 테러에서 나오는 극한 직업이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중대재해법에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일정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련의 영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고맙습니다. 왜? 중대재해지휘법에 가서 저에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표님이나 이런 거 굉장히 힘들 걸로요. 근데 그게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다행인데 아니면 아닌 거고 되면 되는 걸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에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추진부 목적이 먼저 98년도 이후에 약 26년간 개정이 안 됐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게 없으면 기재부에 우리 바뀐 게 없다. 장비가 바뀌었다. 그럼 장비가 바뀌고 뭐가 왜 바뀌었습니까? 정확성, 신뢰성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장비가 좋아짐으로써 진짜 아까 우리 자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이라고 하면 오토매틱이어야 되죠. 이건 디지털 장비예요. 손으로 쓰던 기계술의 사람 손으로 하던 거를 장비가 우리가 기계로 입력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 장비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저희 사업에서는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똑같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몇 명 안 왔네요. 그전에 많이 왔었는데 이만큼 기술자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나이 든 분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부천시 정보관에 계시는 우리 국가 기준 표준입니다. 이 표준이 바뀐다고 하면은 표준은 말 그대로 변화된 것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기존에 해왔던 거를 틀에서 바꿔서 전체를 다 틀을 본다면 여지껏 50년간 뭐 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풍셈이 지금 장비가 변화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표준 풍셈 개정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품새가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 올려달라는 소리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틀에서 저는 여기서 뭐 개인적인 얘기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질적분들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정확도 신뢰성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간보고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풍계점은 중요한 게 작업 규정과 기술자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해외 사례에서 받는 거는 결과만 놓고 비교해서는 그 풍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외 사례에서 어떻게 이게 시간이 나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좀 더 이제 준공되기 전에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부분에 저희가 기존에는 110에서 기술력 20%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120%하고 40% 정도 간다면은 그 지원에서는 어쨌든 저희 그 업체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생각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상관 오랜만에 미치기 국가 오셨는데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의외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그 20년도에 연구사업, 평생계적 연구사업으로 진행했던 그 과정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연구진이나 그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품셈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지원하는 관계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번처럼 만약에 위치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은 반영을 해줬다라면은 품셈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그 작업을 할 때 그때는 100.5%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빼라고 해서 한 95% 정도, 93% 정도 그 선에서 이제 또 더 빼라고 해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납품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품계정을 하시려면은 작업 규정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업계에 좀 많이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간직 시간은 전자레벨은 한 30%, 25% 떨어집니다. 아날로그에 비해서요. 그건 인정할 때는 인정하셔야죠. 왜냐면 이거를 품셈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치가 중요한데 한쪽만 계속 하면은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수전측량 작업 규정을 그거를 좀 개정을 하려고 현실에 맞춰서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납품을 했을 때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근거 자료를 다 드렸고 다만 현재 등거리라는 게 그게 정확히 왜 등거리가 필요한지 모르시죠? 이거 아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제약사항에서 그리고 또 그 TP라는 존재가 터닝 포인트인데 그게 왜 필요한지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지금 품셈을 갖다가 개정한다 그리고 그 문상호님이 이전 납품된 자료를 보신 거 맞아요. 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간에 재관측 데이터 안 넣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 뭐 안 줬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제가 납품했던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거는 기타 사항으로 납품은 이제 그 재감축했고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품이란 거는 문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려운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하고 그게 계산이 돼서 이제 다만 저는 재경비나 기술력, 그 다음에 추가 시간, 그리고 그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직접 경비 중에 그 간접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솔직히 건설 뭐 품에 맞춘다 치지만은 건설 쪽에는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측량하고 안 맞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그러면은 원에서 이제 그 저희가 솔직히 현장 사무실이란 건 여관이거든요. 숙소예요. 그런 부분과 이제 그 주말이면은 저희도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동 시간을 다 할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측지 측량에 대한 그 부분을 보시고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22년도에 요 부분은 제가 그 확실히 말씀드리자면은 행정상의 누락이지 저희가 자료가 미비해서 이게 소위에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때 놓쳤습니다. 분명히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품은 기술자와 이제 그 작업 환경 그리고 작업 규정에 의해서 가고 그 다음에 용역 사업 했던 거는 그 자료를 참고를 하셔야 되지 그걸 품에 반영을 시키면은 또 다른 오해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치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준 측량이 고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 규정에서 그 몇 센치라는 거, 부간 그 부분을 논해놨기 때문에 고도화라는 타이틀도 있을 수 없고 기계가 아무리 장비 좋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편리성의 부분이지 어차피 규정에 그쪽에 논해놨기 때문에 그 작업에 맞춰서 만약에 발주가 되면은 업체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그 50kg를 했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수준과 지금은 통합됐습니다. 사실 그 수준과 평면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에 50kg 기준을 했던 거는 이제 그 사실 지금 키로수에 대한 거는 하루에 뭐 그 이재학 전문께서 하신 몇십 킬로 못 갑니다. 그 한 적당히 한 6kg 정도 왕복 측량하면은 진짜 많이 가는 거고요. 그거는 완전 전문인 거고요. 그리고 그 1.2kg 정도 해놨는 거는 이제 이 사업을 순수하게 저희가 만약에 3kg를 간다. 3kg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내버리면은 일수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 일수를 천재지변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별로 해서 하루에 1.1kg 정도 두면은 이제 날짜를 좀 그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순수하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수준 측량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50kg, 왕복 100kg 그걸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업체 위주만 말씀하시고 원 입장만 이제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는 그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는데 해외 사례를 직접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는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지금 수준 측량을 얼마에 발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했고요. 네, 정확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생활을 계속 안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품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97년도 이제 품생 개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문상원에서 아까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이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기술자 부분에 잠깐 그때 당시에 그 97년도에 왜 하게 됐냐면 GPS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품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 수준 측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측 시간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광학 장비하고 디지털 레벨의 차이는 한 20-25% 차이 납니다. 그건 인쇄. 사실 기술자의 인건비를 논하는 자리가 되게 엄숙하고 되게 그 진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존에 지금 안 온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소명 의식을 갖고 오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여기에 저희의 이제 이 프로 차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착수계를 내고 계약을 해서 착수계를 내고 그다음에 뭐 현장 답사, 선정,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빠진 누락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시스템 로딩도 합니다. 그게 성과 정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시스템 로딩도 분명히 저희가 올해 부안지구를 수행했는데 약 한 100점 정도 되거든요. 사용점과 사용했던 점들.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것,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은 해당 용역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결 수준점에, 기지점에 보도 수준점이 망설됐다, 안내판이 파손됐다, 또는 연결하는 수준점이 멸실됐다 하면 그것을 우리는 한 구간을 더 끌어서 완결성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용역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해놓고 나서. 그리고 아까도 지금 우리 권영규 씨가 말했는데 재측은 약 한 100km 정도 하면은 10km 정도, 약 10% 정도가 재측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량이 있거나 지반이 연약하거나 또는 특수구간이거나 또는 기지점이 침하되어 있거나 15루트에서 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지금 우리는 품성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당위적인 거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엄숙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결과를 도래했던 이 연구하신 분도 결과 데이터를 놓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5년 동안 우리 한 10개 정도 사업이 발주되는데 한 50%, 5개 사업이라도 한 5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데 아 너희들 이러해서 이렇다 하면 저희는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 데이터 그 사이에 재측도 했을 거고 비가 와서 중간에 데이터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왕복을 하지 못해서 버린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그 데이터 성과가 안 좋아서 재측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데이터가 모든 그러면은 아예 지도원에서 발주할 때 너희들 완결된 데이터만 제출하지 말고 바뀐 구간에 재측한 성과도 다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실제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고 완결된 데이터만 가지고선 품셈을 한 것은 그러면 중간에 재측하고 중간에 비가 와서 또는 우리가 저 현장을 철수해서 했던 것은 그 회사나 기술자들은 그 많은 그 어떤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면은 저희한테 납품하는 데이터 이외에도 관측을 했으나 버려지는 데이터 아니면은 그게 성과가 안 좋아서 재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관측이 4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날짜는 26일입니다. 26일이고요. 그 26일 중에 아까 1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비슷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관측이 10% 정도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재관측을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관측을 하면 그건 재관측에 대한 구간에 대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 재관측을 하기 위한 이동하는 거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반영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측량을 뭐 몇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측량은 차량이 2대가 이동합니다. 오전에 만약에 왕을 했다고 하면 점심 그대로 왕 관측을 끝난 후에 차량을 이동해서 그러니까 차가 갈 거 아닙니까? 시작한 시점에서. 그리고 왕복이라는 것은 차가 또 한 대가 있어야지 또 차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납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복을 해서 하루 일정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반비도 사실은 2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구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무조건 하루 8시간을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8시간. 그래서 이제 저희 45시간 중에 저희한테 납품된 데이터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동 시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3일이 이동 시간으로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을 재관측을 하셔라라고 해서 26일 더하기 13일 더하기 3일 그리고 비 와서 대기하는 시간 3일 해서 45일이 이제 최종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 이 최종 숫자만 가지고 뭐 기계에 적힌 것만 아니면 납품된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했을 때는 12.5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국토지원원에서 저희가 137km를 그 설계 물량으로 편도 네. 137km를 설계 물량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약 한 10km 정도가 더 오버됩니다. 물량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를 계산해서 그걸 설계를 하는데요. 실제 관측은 그보다 더 많은 거리를 하시게 됩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환산된 거기에 보면은 환산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록에는 이제 기계에는 얼마를 갔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한 것보다 거의 다 항상 많이 가십니다. 노선이 뭐 꼬불꼬불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노선으로 가신다던가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닌 다른 노선으로 가신다던가 해서 그렇게 가시는데요. 그것들을 최근 몇 년치를 평균을 해서 8% 가까이. 8초 정도 노선이 이제 더 길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품셈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납품되는 데이터가 4시간을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참고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시간 갔는데 저는 한국공간정보 산업협회 경기 남부 회장 맡고 있습니다. 김대춘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회원님분들 많이 와주시고 또 우리 국토지정보원 그리고 경제연구원에서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리스트화하지 않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약간 조심스럽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최대한 말씀드리는 부분 말씀드리고 왔고요. 내용 다 들었겠지만은 그 내용 그대로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요 측량 대가 기준은 우리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 이 내용 다 아까 보셨겠지만 아까 우리 이거 1차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문지영 사무관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또 1차 의견 내용대로 나왔는데 장비가 빨라짐에 따라서 좀 단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게 제가 그 시골에 서울에 사는데 시골에 한번 갔다 오려면은 저강남도 순천역을 갔다 옵니다. 지금 오늘 10월 28일자로 보면은 무궁화호가 4시간 56분, KTX가 2시간 46분이 걸립니다. 요금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우리가 KTX를 타는가요? 빠른 속도 때문에,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편안한 시설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KTX를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준 국가 기준점 기준을 잡는 데 일을 하는 것은
정확한 성과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정확한 측량을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하다가 KTX를 탔단 말이에요. 요금을 깎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또 성수기 때는 또 비싼 경우도 있다. 우리는 누차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국가 기준을 잡는데 측량 성과만을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적 자료 분석을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20년부터 23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7 하는 거 보면은 숫자가 저게 오탄지 뭔지 이제 숫자에 계량이 있습니다. 근데 저 숫자가 개에 다 놓아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통계 방법에서 다 개수 적용에 녹아갔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문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해외 사례 분석으로 아까 일본하고 분석을 했는데 일본에 비해서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우리가 외업 부분, 특히 관측 부분에서 차이가 많더라. 확인을 해보니까 수치가 일본 쪽에 적용된 부분, 빨갛게 핀 한 부분이 이렇게 오타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 좀 많이 낮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 자, 449인데 외업이 449, 251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있는 보고서 자료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51.5가 아니고 296.51이 나오더라. 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보고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2등 기준점 측량. 자, 이런 부분들이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에 왜 낮게 일본은 우리한테 단가 책정이 돼 있을까? 우리는 왜 특급 기술자가 많이 들어가고 고급 기술자가 들어가고 일본은 고급 기술자가 관측에 특급 기술자가 안 들어가고 중급 기술자만 들어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1935년부터 이제 경기 공황이 오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20년 전에 장기 디플레이션 이래서 단가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도 일본은 10월 20일 2023년 발표할 때 0.4%로 IMF에서 낮춰가지고 0.3%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잠깐 해봅니다. 이제 만약에 그 해외 사례 분석을 했으면은 고공적으로도 인플레이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는 중국을 좀 비교해 봤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사를 나가보니까 직접 우리 하신 분들, 회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실사를 직접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게 하더라. 휴식 시간도 없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땀도 뛰어넘어가서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자, 이런 내용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오류가 됐든 간에 재수정을 했든 간에 속성 정보의 정규와 표준을 잡을 때는 그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다가 표준화 정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단히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서 그 데이터를 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했을 때에 이러한 위에 거는 원본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이러한 개수가 합계가 나오는데 과연 저러한 개수가 어떤 부분에서 적용이 되었을까? 왜 67이 나오고 111.3이 나오고 14.33? 그 지금 요 보고서 상에서 봤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율이 적용된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모든 함수의 기본은 곱하기잖아요.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런 값이 나왔을까?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요. 회의도 많이 하셨고 전문가 회의 반영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요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정규화를 시키는데 4분위수 IQR 방법을 해가지고
통계를 냈다. 앞에 속성 정보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4분위수를 했는데 4분위수 방법이 뭐냐? 모든 재료가 우연의 많은 재료가 정규 좌우 대칭에 있을 때에 요 아래 그림처럼 종 모양이 있을 때에 정규성을 가진다. 4분위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25% 가운데 50%의 자료만 쓰는 거예요. 어디? 표준 550건. 자, 200명 할 때 131, 73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썼다는 것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봤을 때 썼다는 것은 가운데 자료만 봤다. 예. 조금 전에 표현했던 시가지하고 산학지학 자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날렸다. 네, 요겁니다. 여기 이제 보고서 내용은 이게 4분 1수의 정의예요. 25%인데 50% 가운데만 썼다. 자, 이럴 겁니다. 지금 앞에 보고서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주거공업 상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한히 집합하면은 어찌됐든 정규성을 가졌을 때 저 정규성을 가졌을 때는 비용이 올라가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성이 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성은 뭐냐? 요거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요만큼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비정규성, 정규성이 있는데 우리 요 날린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존을 조금 해주라. 그런 내용이죠. 야, 좀 빨리 해줘. 예. 지금 이따 갈게요.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쭉쭉. 근데 요 내용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문재인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 보고서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5월달에 보면은 이제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의해 가지고 휴일 근무 시간 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7.15%가 나왔는데 요 앞에 요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저기 나오는 실제 거리가 실감적 거리 이게 막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저 실거리 환산을 하면은 그렇게 저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설계보다 실거리가 7.15%. 지금 아까 보고서 말씀하실 때는 9.2%로 또 올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1.3%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되면 요 지금 개수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서 녹아서 들어가가지고 계산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듣고 싶고. 예, 지금 나옵니다. 뭐 빨리 넘어가라니까 중간에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이제 표현을 바꿨습니다. 표준 지역, 오늘 그 발표 내용으로 보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시가지, 산악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요 부분들이 차이가 1.1, 1.1, 2.2 해보니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적용할 게 없다. 또 어떻게 됐든 간에, 통계 방법을 쓰는데 돈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80%, 90% 차이가 나더라. 계산이 오류가 있더라. 저기 빨리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13.8% 나오는 보고서인데 좋다, 이렇게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녹아갔냐, 앞에 계산했던 부분, 개수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경비에, 인건비에 안전관리비를 좀 항목을 하나 좀 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밀집 시가지나 시가지의 3.5에서 4%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 네,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좀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를 좀 그다음에 우리 안전비용 이런 거 상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적용을 해주는 그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바로 잡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지난번에 1차 공청회 때 저희가 표고차 교수만 있었습니다. 표고차 교수만 있었고 그때 공청회 때 지원 개수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수를 만들 때 어떡하냐. 지금 작업 현장은 쉬운 지역, 어려운 지역, 더 어려운 지역 섞여 있습니다. 근데 개수를 안 만든다. 그러면은 이것들 모두 다 평균해가지고 기본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개수를 만든다. 얘 빼고 이 표준지만 가지고 기본품을 만들고요. 그럼 기본품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서는 여기에 배율로 개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개수를 적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지역이 다 기본품 안에 그냥 평균적으로 녹아서 들어가는 거고요. 개수를 따로 분리했다라고 하면은 기본품에는 이 표준지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넣고 나머지는 개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표준지를 뽑는 거 이런 것들은 최종 품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개수로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 개수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회의나 공청회에서 산업계에서 저희가 지연 개수를 적용한다고 해서 최종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정교하게 어려운 지역과 쉬운 지역을 나눠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개수를 많이 적용을 할수록 기본품은 더 낮아지고요. 최종품은 유사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지역을 일부러 빼고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뺐다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본이 그 풍생 구조로만 봐도 저희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넣는다던가 하는 그런 공통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건설공사 표준 풍생에서도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양쪽 나라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일본 수준 측량 보시면요, 거기 지진이 난 지역에 긴급하게 복구하러 측량한다. 이럴 때 그 지진에 대한 개수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가 한번 가서 일본 지원 홈페이지에 가서 그 서류를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준 측량을 얼마에 발주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한테 일본 사례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요 산업체를 위해서 지금 개수를 지금 하셨는데 산업체를 위해서 개수라든가 수준량 품셈을 계산하는 게 이게 맞다고 그럽니까? 이 개수를 적용한 것은요 산업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개수를 적용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어려운 지역, 더 쉬운 지역 이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이 전라도에 있는 평지에서 10억짜리 그리고 강원도에서 10억짜리 이렇게 사업이 나갈 것을 강원도는 11억 주고 전라도는 19억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이 자료 올해 24년도 연구 실증 연구 자료로서 이거를 개선했다면은 저는 도저히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바라볼 건데 다시 한번 산업관이 우리 전문업체 또 전문가 또 관이 다시 한번 어느 일정의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실증 연구 사업을 한 후 개선할 수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실사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그 거리 단위가 저희가 8%, 9% 이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실제 그보다 더 많이 측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오히려 반가운 게 그거에 대한 좀 자료가 있다,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자료를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료가 없이 구두로만 말씀을 하신 걸로 그게 뭐 10%든 20%든 반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은 꼭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지금 중간 보고를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인 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4년 동안에 각 지구별로의 자료를 뽑았는데 그 자료를 뽑아서 분석하는 과정이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치가 맞는지. 우리가 분석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자료는 해보니까 그 중간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 실장님께서 적용했던 비율로 했을 때는 수치는 좀 달라지더라. 그런 네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연구 진행 중에 있던 중간 보고 자료다 보니까 지금 현재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브니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론을 갖다 보여드린 거고 저희는 아주 데이터로서의 문제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는 다 반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고저차든 지형차이든 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럼 4분 이수 방법을 갖다가 우리 회원들의 어떤 이해를 하는데 돕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 방법으로 네. 분석을 해서 통계적 개수가 나왔다. 방법이 보고서 그거 네, 아니에요. 이론이 이렇다는 걸 그죠? 그냥 중간 그거 보고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데이터들은 지금까지 다 반영이 계좌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그 수많은 데이터 속성된 자료를 해서 표준화를 시키고 무슨 방법으로 했냐. 그냥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평균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고 저희는 거의 모든 자료가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된 자료고요. 그 수치상으로 갖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요약된 자료다 보니까 일부 자료만 이제 발췌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마 차이가 났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데이터에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기초 자료들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은 뭐 성이 안 차시겠지만은 저희가 일반적인 풍생 계정 방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용역 착수해 보니까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데이터로는 품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풍생 계정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제 그 차이를 갖다 메우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소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좀 간접 시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은 있는데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저희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이란 거는 이해를 해주고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용역사업은 참고만 하셔야지 반영시키면은 모든 게 안 맞아요. 그 품이란 거는 규정하고 구분하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그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그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네, 하여튼 이걸 진행하면서 확인이 된 것들은 가능하면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재측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량적 데이터로 남아있으면 몇 %인지 이게 적용하기가 좀 용이하고 업체 측이든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반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거 자료는 없어요. 우리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1분만 좀. 예, 지금 이런 품셈에 대한 개정 논의가 꼭 우리나라만의 사연 아니에요. 뭐 일본도 했었고 미국, 독일도 했습니다. 연구지인분께서는 이렇게 품셈 개정하면 다른 나라도 다 금액이 좀 다운됐습니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정부에서 다른 나라 정부에서 했던 인센티브라든지 교육 기술 방안의 개발에 대한 뭐 추가 이런 지원들도 있는 걸로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마음을 좀 조사해서
같이 좀 제공해 주시면 훨씬 좀 더 대화의 간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28일 1차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측량 분야 표준풍생 소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정도에 개최될 예정으로 날짜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저희의 목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이 바뀌지 않고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중간에 의견을 주실 것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는 좀 추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개정된 표준 풍생으로 이제 설계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마무리 말씀을 저희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있어서 오늘 회의가 너무 열띠게 길어져가지고 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폼셈 만들면서 저희가 산업계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별도의 협의체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면서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 공청회를 2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산업계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안이실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주셨지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저희가 놓친 것들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